네, 그런 적 없다. 보겠습니다. 의원 끌어내라 한 적도 쪽지 준 적도 없다라고 어제 윤 대통령이 헌재 3차 변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간 넥타이, 계엄 선언 때 맸던 것과 같은 붉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쪽지를 안 읽어봐요?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 줬는데 뭐 대통령 보고를 가면 참고 자료가 많이 받아옵니다. 네, 들으셨죠? 윤석열 대통령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상목 이 대행도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옆에서 이 참고자료처럼 이렇게 같이 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들은 이 쪽지 부분이 중요한 이유, 영장실질 심사 때도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한 영장 이 심사 판사가 유일하게 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었죠.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계엄 이후에 이거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라고 유일하게 물은 질문인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그건 글쎄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김 전 장관 쪽에서 입장을 밝히길 이거 김 전 장관이 쓴 거 맞습니다. 근데 국회 대체랑은 무관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쪽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재준 위원님 얘기는 일단 이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 윤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모르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써서 줬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보다 더 높은 경제부총리한테 그냥 대통령 모르게 이걸 줬다는 얘기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을 과연 대통령 모르는 상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일방적으로 혼자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봐야 되는 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회를 뭐 해산한다라는 거와 거의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내란죄나 계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쪽지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던 일을 갖다가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공격할 어떤 이유는 딱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쪽지의 존재 자체는 있었던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했는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좀 지고 가겠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좀 어떤 입장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 3차 변론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성재준 위원님 말씀은 아마도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국회를
없애고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여부기 때문에 국회 해산이랑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갖고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책임지고 그냥 갖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넘겼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님,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게 내란 수괴 혐의인 거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건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한테 그런 취지의 이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자의적으로 건넸다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저 쪽지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 쪽지를.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쪽지를 그러니까 누가 쓴 건지 필체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잠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왜 국방이라든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쓸 수 있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네. 그런데 경제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준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했을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심사 단계에서 이게 국회를 대체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영장 판사가 물어봤을 때 말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자기가 썼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증거인멸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영장 담당 판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을 첫 번째 헌법재판관 증인으로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진술과 맞는 진술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불렀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미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메모 작성자는 자신이다라고 말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혹세무민이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궁극적으로 두 분은 약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 다 안고 가는 방향으로 상호가 뭐 암묵적이든 뭐든지가 좀 얘기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3차 변론이 있었던 헌재 상황은 이랬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픽? 네, 이겁니다. 이쪽이 국회가 앉은 자리고요. 이쪽이 윤 대통령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쭉, 네, 뭐 조한창, 정영식, 김영도, 문영배 등등 헌법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죠. 네, 그리고 요 앞에 이쪽이 국회다 보니까 국회 발언대가 있고요. 이쪽이 윤 대통령 쪽이라 윤 대통령 쪽에 발언대가 윤 대통령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쫙 짚어봤는데, 지금 현재 쪽지를 누가 썼느냐, 누가 알고 주도를 했느냐, 쪽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라는 점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손을 든 상황인데, 관련해서 당장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또 나오죠. 윤 대통령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김용현 장관이 나오면 어디에 서느냐, 아마도 여기에 서게 될 거다. 증언대예요. 여기 증언대가 지금 있죠. 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증언대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증인석에 서서 쪽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좀 제가 쭉 얘기를 나눈 것처럼 성재준 위원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범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제로 따졌을 때 이걸 주범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건데, 김 전 장관이 이거 내가 했습니다, 주범 나예요라고 증인석에서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헌재에서 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좀 증인으로서 나와가지고 좀 증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사실상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얘기를 들어본다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본인께서 뭔가 지시하거나 본인께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로 좀 읽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이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증언을 한 군 관계자나 아니면 그 이제 또 국정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최소 지금 6명 가까이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6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는데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라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상식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6명 가운데 이제 여인영 지금 이제 뭐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초반에만 하더라도 뭐 자기가 그런 일을 뭐 안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14명에 대한 어떤 그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입장을 어쨌거나 지키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그 포고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이 살짝 조금 다르거든요. 네. 포고령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작성을 해왔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부주의하게 확인을 못하고 그냥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정 지시도 나왔고 보완 지시도 나왔고 최종 승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사안에 대해서 갈리는 것처럼 이 지금 쪽지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또 입장을 바꿀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면 쪽지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 1호 문제, 지금 이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살짝 이미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만큼 내일 실제 증인석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할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 내가 쓴 거 아니야 나 모르는 겁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것만 부인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끌어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목으로 나왔었죠. 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승훈 변호사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지금 얘기예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뭐 국민들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등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걸 막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고 실제 몇 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너무 다급했겠죠. 이게 계엄이 실패하면 자신도 구속되고 대통령도 끝나고 탄핵 직무 정지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정권을 이제 포기하고 넘겨주려고 했다가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국민들 여론을 좀 호도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는 건데요. 수방사령관 등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마 정반대되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둘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관련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증인들이 곧 증인으로 나올 텐데 거기서 밝혀질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탄핵 심판에서 논쟁이 됐었던 포인트들 이겁니다. 볼까요? 아까 제가 말한 쪽지 부분인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건넨 비상 입법기구 편성 쪽지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의원들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계엄 당일에 군경,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랑 선관위에 침입하는 모습의 CCTV 영상을 두고도 사실상 얘기가 갈립니다. 요 영상 어제 직접 헌재에서 영상이 틀어졌거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요거 이 관련해서 용상을 성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나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좀 달랐던 거죠. 보겠습니다. 윤,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국회 쪽에선 근거 없이 지금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재준 위원님, 지금 이게 내가 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부정선거 이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헌재에서 부정선거 부분까지도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계엄을 선포한 기본적인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헌재에서 저런 어떤 논란이 불거진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전에 그 얘기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어떤 주장하는 것보다도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은 팩트 확인을 왜 계엄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검찰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결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어떤 본인께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고 서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법과 절차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계엄에 대한 어떤 그거랑 엮는다라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헌재에서 이번에 또 자료 화면까지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하는. 네. 그래서 뭐 속된 뭐 일장기 뭐 표가 됐다든지 뭐 배추잎이 됐다든지 그리고 또 무슨 뭐 표가 뭐 이렇게 뭐 투표지가 붙어 있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뭐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선관위에서 다 관련돼서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명의 내용을 들어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지적이 된다라는 게 아쉽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 뭐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이 네.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변호사가 하시던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루어졌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려면 누가 그거를 인쇄를 했는지 누가 도대체 해킹을 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그 얘기는 이미 국정원이 그때 조사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에 어떤 불안전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납득이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네. 1월 19일 날 서부지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있었던 것인데 최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그 존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좀 극렬한 어떤 지지층들을 자극하거나 이런 식의 주장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다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그런 어떤 또 지지자분들이 또 막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좀 염려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선거 이슈를 헌재에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강한
이 강한 어떤 우익의 이런 입장, 이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뭐 발언들이나 행동들이나 메시지 등등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희가 좀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다음 기사 볼까요? 마이크를 몇 번 잡았느냐. 윤 마이크 4번 잡고 적극 변론. 변호인 실수엔 팔 툭툭. 변호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하니까 팔을 좀 툭툭 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옆에서 이 변호인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툭툭툭 2023년 3이야 3이라고 정정을 해주는 모습도 같이 보였습니다. 이거 이승훈 변호사님 보면 굉장히 윤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다 지금 딱 본인 머릿속에 다 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윤 대통령 주도적으로 실제로 이 변론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본인이 계획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자신감 있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엄은 경고성이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 들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일치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증인들은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의 증인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철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철이 덜 드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변호인 측 개인 의견입니다만 변호인 측에서도 사실 이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느냐.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 대통령 마이크를 4번이나 잡고 옆에서 말한 거 잘못되면 수정을 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판 마치려고 하니까 윤 잠시만요. 국회 언론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으로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상 이 변론을 이 신문을 마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계엄이 그럼 쭉 가는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랑 언론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인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좀 잠시만요 하고 한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성재준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초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가 더 세고 안 세고, 그러니까 국회, 언론, 대통령의 이 관계가 누가 더 세고 안 세고 누가 갑이고 을이고 이런 관계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좀 답답한 심정에 이제 그 종결이 되는 시점에 저렇게 이제 직접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저기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은 이제 그 CCTV 영상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군경이 이제 그 국회랑 그다음에 선관위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 그와 관련된 CCTV를 이제 보시고 저렇게 이제 반론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좀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그거거든요. 계엄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국회가 뭐 중단시킬 수 있다. 설령 국회가 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네. 뭐 계엄은 언제든지 간에 그 뭐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초갑이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 그럼 왜 계엄을 선포했지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국회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선 병사들이 군 지휘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계엄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실패조차도 사실상 원래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야당의 어떤 폭거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하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지금 이제 국회가 초갑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과연 야당의 폭거를 저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헌재 재판관들이 듣기에는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계엄과 이제 내란죄까지도 같이 지금 엮여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저런 식의 어떤 변론이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 이진우 지금 이제 뭐 사령관이 됐거나 뭐 여인영 지금 방첩사령관이 됐거나 다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또 변론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했죠.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탄핵 대상이 된 전현 대통령이 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한 건 처음인 건데 대략 한 1시간 43분 정도 변론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동선 잠깐 같이 볼까요? 동선. 네. 어제 이랬다는 거죠. 네. 어제 2시에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1시간 43분이 걸려서 변론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잠시 진료를 받다. 여기에서 이 진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다시 간 거는 출발 시각이 오후 8시 41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울구치소에 사실상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 심리 끝나고 병원 들렸다가 그리고 진료 다 보고 집에 오는 이 시간에 공수처는 구치소에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병원 간 윤 기다리다. 공수처 강제 구인 또 허탕.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일부러 안 간 겁니까? 공수처가 모르고 가서 기다린 겁니까? 뭐 공수처가 모르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이 병원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참 웃픈 일인 것 같고요. 공수처가 강제 구인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강제 구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뭐 저번에도 9시간 가까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다는데 강제 구인이 아닌 거죠. 그냥 대통령님 조사받으러 가시죠라고 계속해서 사정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차라리 강제 구인을 할 의사가 없으면 포기하고 방문 수사를 하거나 방문 수사도 대통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로 보내는 게 맞죠.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에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좀 정확한 의사표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쓴소리를 좀 주셨어요. 아까 저희 사장님 나갔죠.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 현재 공수처 앞의 모습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곧 아마 출근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출근하면서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걸로 보이는 만큼 이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속보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